안녕하세요. 코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는 잘 맞이하셨나요?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서울의 봄의 예상 흥행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업로드 당일의 기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날 이후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량과 그렇게 크지 않은 격차로 계속해서 매일 최소 10만 명 이상씩 동원하며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관객 수 43만 명을 동원 1000만 구절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42만 명을 동원 누적 1070만 명을 기록함으로써 범죄도시 3를 제치고 올해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역대 31번째 천만 영화 반열에 올랐고요. 한국 영화로는 22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월 28일에는 1100만을 돌파했고요. 오늘의 박스 오피스 기록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낮에 공식 계정을 통해 2024년 1월 1일 낮에 1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900만 후반에서 1000만 턱걸이를 예상했었는데 제 예상도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네요. 정말 어디까지 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어서 놀랍기만 한데요. 1000만을 돌파하면서 역대 1000만 영화들의 기록들까지 차근차근 넘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범죄도시 3를 넘은 후 아바타 물의 길, 봉준호 감독의 괴물,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 해운대, 변호인, 부산행을 제치고 현재 역대 박스오피스 1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있는 1200만대 영화는 택시 운전사, 신과 함께 인가연, 광해, 왕이 된 남자, 범죄도시 2, 암살, 알라딘, 7번 방의 선물, 도둑들 정도가 있는데요. 과연 이들 영화들마저 넘을지 최종 성적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할 수 없어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 제목을 달면서 실패하면 1000만, 성공하면 1212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었는데요. 그게 현실이 돼버렸네요. 특히 이 성적은 한국 영화의 전성기가 아닌 암흑기라고 불리는 불경기에 이른 성적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서울의 봄의 최종 흥행 성적은 어떻게 될지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살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네요. 그럼 이상 코벨이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계속 흥행세가 무섭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 정도까지 흥행할 거라고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놀랍기도 한데 두 사람은 이 영화의 이런 폭발적인 흥행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일단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흥행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흥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아, 이게 재밌어? 그냥 흔히 말하는 흥행 공식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꾸 이게, 입소문, 그죠? 예, 왜냐면 네, 저도 맞아요. 뭔가 약간 습관적으로 이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읽어내서 어떤 정치적인 지금의 상황이 뭔가 투영된 것이 아닐까. 근데 그거는 글쎄요. 그렇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그 근거랄까요?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고, 음, 그 흥행을 보증하는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고, 연기를 잘하고, 또 실제 이야기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어서 찾아보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가 할 때, 한국 영화 위기론 할 때, 그래도 재밌으면 영화관 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좀 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잘 네. 만들어서 흥행을 하는 것 같다. 물론 그 내용을 다 알고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읽어내고 그런 차원에서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 이런 정치 영화라긴 그렇지만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영화는 꽤 오랜만인 것 같아서 또, 음,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좋은 영화와 이 맛집에는 아주 큰 공통점이 있죠. 맛집은 우선 맛있으면 어떻게든 사람이 찾아갑니다. 식당에 이름이 없어도 찾아가요. 소문이 맞아요. 붙어서.
그죠? 식당에 이름이 없어서 산 꼭대기까지 찾아가거든요. 좋은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영화도 입소문이 붙고 영화가 재밌으면은 찾아가서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음, 저는 입소문이 붙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저는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좋은 시나리오, 그리고 감독의 연출, 그리고 뭐랄까요? 전두환이 나쁜 사람인데 어떠한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는가를 잘 보여줬다. 물론 완전 실화는 아니지만 그래서 음.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를 영화 한 편으로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그것도 큰 흥행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까 그 말했듯이 전 연령이 고루 보고 있지만은 2030 세대가 일부러 흥행을 견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CGV에서 제공한 통계를 보면 예매 그 연령 가운데 20대가 26%, 30대가 30%, 40대가 23%, 50대가 17%로 2030이 66%를 점하고 있어요. 특히 그 아까 말했듯이 2030 사이에서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했는지 인증한다며 심박수를 인증하는 심박수 챌린지가 유행하는가 하면 언론에서는 이들 세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예전 다큐멘터리 같은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실제 역사가 어땠는지 공부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고 보도하는데요. 12.12에 대한 직접 경험 세대도 아니고 우리보다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이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이유죠.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떠나서 영화가 잘 만들어지고 배우들의 연기가 좋다. 그리고 입소문. 그러니까 흥행을 하는가? 나도 봐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도 함께 흥행을 견인하지 않았나. 저는 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일례로 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젊은 한 20대 남녀였는데 아 서울의 봄 봐야 되는데 재밌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걸 음,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엄청난 좀 정치적인 뭐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재밌다.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 뭐 이런 게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학교 현대사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12.12 사태라는 게 어떤 내용인 거는 다 알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저 모릅니다. 영화화 된다고 하니까. 안 배웠는데 네. 학교에서. 아, 그러세요? 학교에서 안 알려주던데요? 한 번도 배운 그래도 적이 없는데. 12.12 사태라는 거는 배웠는데. 그래서 12.12 사태는 그냥 아, 듣고 이런 그거는 걸 알지, 방송으로만 알지. 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학교에서. 아, 그러세요? 국사책에 언급은 되어 있었는데, 예, 네, 음. 그쵸. 기껏해야 한두 줄이고, 그리고, 그 음. 부분은 아예 안 나가요. 예, 진도를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그쵸. 예, 예.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근현대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죠, 그죠. 네, 음. 네. 아예 아예 뭐 과목이 있는 건가요? 근현대사 뭐 이렇게?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따로 있죠.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제 어, 역사를 보잖아요. 네, 네. 음. 국사 국사 시험을 저희 보잖아요. 예, 예전에 국사 상학원 그 시절이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예,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따로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많이 그래 바뀌었군요. 근데 현대사라는 부분은 보통 이게 논란도 있고 아직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 뭐 이런 이 정도로만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그랬던 것 음. 같은데 코벨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 흔히 밈이라 그러죠. 12.12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젊은 친구들이 흔히 장포스 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야, 이 네네네. 반란그놈의 네. 새끼야! 음. 뭐 니네가 이렇게 꼼짝하겠어? 유튜브도 치면 많이 나오고 음. 음, 이게 실제 역사적인 자료로도 당시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제5공하고 그때의 대사들과 이번 서울의 봄 대사들과 비슷하잖아요. 뭐 비슷하죠. 전체를 예. 밀고 가서 음.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음, 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장포스로 친근하게 다가왔던 그런 12.12 당시 상황이 친근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우성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니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20, 30대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MZ 소위 MZ 세대들이 맛집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걸 꺼리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음, 영화도 맛집 찾아다니듯이 찾아서 음, 봤다. 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12.12 군사반란을 알고 싶어서 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음, 그들이 나는 이게 궁금해라고 본 거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입소문이고 그리고 영화를 봤었을 때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와 진짜 벌어졌었구나라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을 거예요. 지금 현실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게 흥미로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하나 또 이유가 뭐 제 개인적인 이유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현대사는 사실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아, 배울 때 국사를 배우면은 항상 똑같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까지만 배우고 그 뒤로는 뭐 시험 문제도 전혀 거의 안 나오죠, 아마. 그렇기 교과서도 때문에 그냥 현대사는, 예. 몇 줄로 현대사는 넘어가죠. 부담이 있죠. 예. 현대사는 아무래도 뭐 그 정치적인 뭐 그런 거, 선생님의 그런 것도 좀 들어갈 수 있고 아무래도 네,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저는 현대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현대사지만 지금 꽤 우리가 뭐 6.25 시점부터 가보면은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뭐 50년 이상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는 공백이 지금 존재하는데 우리는 현대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걸로 조금 알게 됐다. 그런 게 좀 흥미로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뭐 저하고 비슷하네요. 뭐 저도 두 분하고 비슷해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거는 그냥 영화가 재밌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박수 챌린지 하는 것도 그냥 유행하고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30이 이 영화를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 뭐 찾아보게 되는 건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뭐 2030 흥행의 주 원인이나 동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 보고 뭐 현실의 뭐 정치적 사태에 대해서 뭐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2030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실제 어떤 정치에 대한 분노와 변화 열망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전 음, 솔직히 이건 좀 확대 해석, 과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억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음, 그냥 단순히 재미로 보는 건데 40대 뭐 혹은 50대 이상은 그렇게 해석해서 뭐 실제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저 재밌어서 유행하니까 남들 다 보니까 재밌다니까 입소문이 좋아서 보는 게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건 뭐 2030을 절대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흥행하는 상업 영화의 기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뭐 정치적인 어떤 민감한 소재를 다루었다고 해서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건 뭐 셋 다 비슷한 그 의견인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좀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영화는 실제 역사를 영화로 재구성했지만 역시 허구적인 부분이 당연히 섞일 수밖에 없죠. 영화니까요. 어디까지가 실제 역사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아마 보면서 궁금한 관객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여러분은 보면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였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나요? 뭐 제가 아는 대로 질문 혹시 궁금한 건 말씀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있었습니다. 네, 바로부터 들어보죠. 근데 이게 거의 맞춤 질문 아닌가요? 문제는 현대사를 그래도 좀 알고 있고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에 대한 맞춤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말씀하세요. 아니, 문제는 거의 알고 있지 않나요? 저희 여기까지가 허구가 실제와 다르다. 이런 거 거의 알고 있지 그렇죠. 않을까 전 다 생각하는데. 구분, 예. 일단은,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 청취자들이 없지만, 우리 저 별로 없지만, 제가 대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일단 결말에 이 공간 앞에서 대치를 하잖아요. 경복 양쪽이. 경복궁 앞에서요. 예. 거기 경복궁이었나요? 네. 거기서 대치를 하고 뭐 저기 뭐 수도경비사단 뭐 곡삭포, 박격포 등이 막 준비돼서 완전 날리기 직전 이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런 그렇죠. 대치가 실제적으로 없지 않았나요? 있었나요? 거의 전면전이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대치가 있었는지 그게 첫 번째. 네. 아, 첫 번째, 예. 두 번째 어떤 뜨군요. 예. 예. 저는 그리고 이 이후에 군사 반란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전두환이 뭐 그 끝났다고 전두환이 바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7개월인가 이제 후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일련의 과정이 조금 궁금하고 아, 마지막에 질문은 우리가 뭐 30, 40, 50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좀, 음, 구분법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예. 아, 그럼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 말씀하신 거, 영화의 하이라이트죠. 굉장히 극적 그렇죠. 긴장감이 막 치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허구입니다. 아예 그런 자체가 없지 않았나요? 네, 대치 자체가 허무하게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그런 거 아니었나요? 허무하게 네, 돌아가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는 출동 직전에 이미 손발이 다 잘린 상황이라 그 실존 인물인 장태환 사령관이 부하들의 목숨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자 피하고 대기하다가 이내 반란군에게 체포되는 게 현실 역사입니다. 음,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영화 좀 뒤틀어서 실제로 경복까지 치고 들어가죠. 음.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굉장히 어떤 긴장감을 연출하는데 이것 자체가 영화적 허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 말란 그거죠. 이후에, 이제 이후에, 성공한 예. 이후에 대통령이 음, 되기까지의 이제 과정이 좀 이제 음. 좀 깔끔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거죠. 좀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음, 아무래도 지금 별 두 개죠. 그러니까요. 전두광 보안사령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그 위에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권력을 더 장악해 나갑니다.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앙정보부가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음,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가 창설이 되는데요. 음, 그 안기부를 창설하기 전에 그 중정부장까지 실제 인물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겸임을 합니다. 음, 그리고 그 서울의 봄 시절에 어떤 대학생들의 어떤 시위를 무력으로 짓밟고 그리고 쿠데타를 한 번 더 하는데 이른바 5.17 쿠데타라고 하죠. 그 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제주도를 제외한 그 그렇죠. 전국에 그 비상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소요 사태가 좀 가라앉으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게 보통 수순이잖아요. 음, 하지만 오히려 그 제주도까지 해서 전국 비상계엄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행정적인 그런 게 달라지는 거죠. 네, 제주도를 제외하고 하느냐 아니면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네. 전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 김영삼을 가택연금시키고요. 김종필도 체포합니다. 부정축제자로. 이러한 사태에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죠. 이른바 5.18 민주항쟁인 학원 민주화 운동인데 광주 시민들이 처음에 일방적으로 공수부대 폭력에 당하다가 도청 앞에서의 집단 발포 후에 무장을 하고 이에 맞섰지만 계엄군은 이를 유혈 진압해버리죠. 그리고 이후에 광주의 배후에 북괴의 사주를 받은 김대중이 있다고 누명을 씌워 사형 선고까지 내리죠. 이렇게 정적도 제거하고 국민들의 저항도 무력화한 다음에도 바로 대통령에 오른 건 아닙니다. 5.18 직후에 계엄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른바 국보위를 설치하는데요. 전두환이 거기에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죠. 그렇게 신군부가 국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렇게 군과 정보부, 국보위까지 장악했으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신군부는 최규하를 퇴진시키고 전두환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던 유신 헌법으로 최규하에 이어서 11대 대통령에 오르죠.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개헌을 하면서 자기는 7년 단임으로 하겠다고 다시 개헌을 하면서 몇 개월 후에 12대 대통령에 오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제5공화국의 시작이죠. 음,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인데 공화국의 어떤 구분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10, 20, 30 해서 50까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건 뭐 저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문제기 좀 설명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진짜 공화국 구분은 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법을 개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공화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5공화국이 된 것도 헌법을 개정해서 음, 제5공화국이고 지금이 7공화국이나 6공화국이나 하는데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개정된 지금 헌법을 따지면 저희는 지금 6공화국을 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7공화국 아닙니다. 예. 예.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공화국은 헌법 개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음, 예. 예, 지금은 제6공화국이다. 그렇게 음. 따지면은 12.12로 5.18을 거쳐 이제 5공화국이 출범한 것과 그 다음 공화국이다. 뭐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멀지 않는 역사다.
개헌을 기준이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한 설명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개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선 개헌도 있었고요. 이승만의 4.4.5의 개헌도 있었죠. 하지만 그땐 공화국이 바뀌진 않아요. 공화국이 바뀌는 기준은 그거예요. 대통령 중심제, 혹은 직선제, 간선제, 혹은 뭐 내각 의원제 이런 식으로 중심 체제가 아예 확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공화국이 바뀌는 겁니다. 그 건국 때부터 시작해서 이승만의 초대 대통령으로 부임을 하죠. 이승만 정부 하에서 몇 차례 개헌이 있었지만 이승만의 집권 시기는 1공화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다가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책임으로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1공화국은 막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개헌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내각 의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은 그냥 형식상의 수반인 거고 장면 총리가 그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내각 의원제가 한 9개월 동안 유지가 됐었죠. 그게 2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그 5.16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또 권력을 찬탈하죠.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쇠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그러면서 또 직선제를 통해서 당선되는 대통령 중심대로 환원을 합니다. 그게 이제 3공화국입니다. 그렇게 두 번을 하다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3선 개헌을 하죠. 하지만 그거는 대통령의 연임 횟수만을 어떤 그렇게 변화시킨 거기 때문에 공화국의 변화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71년에 10월 유신을 하면서 한번 개헌을 더 하죠.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특별선언에서 첫째,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둘째,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를 비상국무회의로 삼아 이를 수행케 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해서 공고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를 확정시키고, 새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은 헌법 절차에 따라 연말까지 헌정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임기의 제한은 두지 않고 간선제로 변화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는 4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5, 6, 7대의 임기는 3공화국에 해당되는 거고요. 8대, 9대는 4공화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신 헌법에 의해서 박정희가 죽음으로써 자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서 유신 헌법에 의해서 당선된 최규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 헌법으로 이어받은 전두환까지가 엄밀히 말하면 제4공화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걸 개헌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 단임제 간선제로 개헌을 하는 것이 이제 5공화국이 된 거고요. 그래서 5공화국의 대통령은 전두환으로 유일하죠. 그리고 이제 60항쟁과 6.29 선언을 통해서 1987년에 다시 개헌을 하죠.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을 합니다.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대통령이 몇 명이 됐던 몇 대가 거쳐갔던 6공화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1987년의 개헌이라고 해서 87년 체제라고 지금의 체제를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갑자기 뭐 무슨 역사 강의가 돼버린 것 같네요. 네.